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오늘 그 검찰개혁 네트워크와 이현주 정의당 국회의원님 그 연합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국민들의 그 대표 기관으로서 그리고 경찰을 아주 그 시쳇말로 민중의 지팡이, 우리들의 어떤 그 뭡니까 법과 정의의 실천 그리고 사회 질서의 실현이라는 그런 막중한 기능에 부응하는, 그리고 바로 그런 기능이 국민들의 어떤 의사에 기반을 두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연 무엇일지, 현상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짚어보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발제가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둘, 셋, 네 분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현주 정의당 국회의원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경찰개혁 네트워크와는 작년에 저희가 그 경찰 개혁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함께 개최한 바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개혁 네트워크랑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말 그대로 공룡 경찰이 탄생했는데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 정책과 또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하지만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와 권한, 또 위원회의 구성, 또 실제 운영 현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상 경찰청의 뭐 자문기구, 보조기구 이렇게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상을 가진 현행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들이 좀 모색될 걸 기대하고요. 저 또한 오늘 토론에 나온 여러 의견들 반영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발전적인 논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그 한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패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요, 경찰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창민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은 그 상지대 교수로 계시는 김명년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계시는 윤재설 정책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상임활동가로 일해주고 계시는 정준 선생님, 정록 선생님이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오늘 주제가 되는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시죠. 하주희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경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강권력 국가기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민 서비스 활동을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국가 권력을 그대로 하나의 사실상의 힘의 형태로 발현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인류의 역사 과정에서 특히 근대 이후에는 이 자유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타겟이 되었던 대상인 국가기관이 경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억압하는 그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경우 경찰 국가라는 나쁜 이미지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틀 속에서 이제 경찰이라는 그런 국가 기능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경찰의 기능은 모든 권력 기능을 다 포함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국가 기능으로서의 경찰과 이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 조직 내지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경찰,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지 아니한 소위 말해서 비선출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동안 개혁의 과정에서 검찰도 개혁이 되었었고 법원은 조금 사법부니까 조금 그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도 상당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검찰 권력이 드러내어진 부분들, 국정원의 권력을 드러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국민의 손으로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의 개혁의 논의 과정들을 보면은 검찰에서 드러낸 권력과 국정에서 드러낸 권력이 전부 경찰로 집중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은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공룡 경찰로 바뀌어가는 이런 우려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경찰 개혁의 한 과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경찰 개혁을 하면서 그 개혁의 중심축에 경찰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존재로 두는 것,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또 한 축에서는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인 경찰을 민주화한다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경찰을 국민들의 통제하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기구였죠. 문제는 현재 국가경찰의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것이 그 본연의 기능과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점일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경찰개혁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경찰 권력과 국민의 어떤 민주적인 의사를 중개시켜줘야 될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조직되거나 또는 제대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들께서는 그러니까 오늘의 발제와 토론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고 국정원 개혁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모여진 권력이 경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 공룡 경찰은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 중심축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조직이 어떻게 돼야 되며 그 기능은 어떠해야 되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지 또는
그 국민들의 감시 체제 하에 놓여져야 되는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오늘 그 토론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자꾸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발제는 한 20분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게 된 경찰개혁 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창민입니다. 우선 한상희 교수님하고 이은주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제는요, 공룡 경찰권, 즉 비대화한 공룡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 순서는요, 국가경찰위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 왜 개혁을 하여야 하는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만든 설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가경찰위원회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1991년에 경찰청과 현재 우리 발제가 되고 있는 경찰위원회가 설계돼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91년 이전에는 경찰청이 아니었고 그 밑에 급인 치안본부였습니다. 즉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치안본부였고요. 그 치안본부 이전에는 74년도 이전에는 치안국이었습니다. 치안본부가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국가 권력의 도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되었던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90년 전후로 해서 13대 국회에서 경찰을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좀 활성화되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8년도에 제13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을 비롯해서 세 개의 야당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치안본부, 지금의 경찰청이죠. 치안본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각각 경찰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세 개의 야당이 통합해서 통합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통합안의 제안 이후에서 살펴보듯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내무부 산하의, 지금 행안부죠, 내무부 산하의 경찰기구를 독립시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민주적 관리하에 능률적 집행을 위한 청을 설치하도록 함이라고 하여서 경찰 개혁, 즉 당시에 치안본부를 정치적 권력의 신여로서 배제하기 위해서, 즉 타파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을 당시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해서 외청으로 독립적으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경찰 조직을 당시에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은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의 통합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안을 발의하였고요. 당시에 정부안을 발의한 이유는 경찰위원회가 민주적 내지 이렇게 통제나 견제를 경찰 권력 내지 경찰청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가한다면 내무부를 통해서 당시 야당과 노태우 정권은 최대 권력기관인 경찰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태우 정권은 통합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안을 발의하였고요.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정부안을 국회에서 찬반 토론 없이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안은 야당의 통합안과는 다르게요.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였고요.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경찰운영관장, 경찰청의 관리감독 감시가
아닌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로 국한시켰습니다. 더불어서 내무부 장관에게 지금 행안부 장관에게 그 심의 의결된 사안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여서요. 경찰위원회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경찰청과 경찰위원회를 설계한 구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우선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본래적 요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경찰위원회는 태생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야3당 통합안처럼 설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필요했고, 독립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하나로 외청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은 제거되었고요. 이처럼 경찰위원회는 애초 야당 통합안에 입법 취지와는 달리 경찰청을 관리 감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적 통제 역시 할 수 없는 구조로 애초에 설계 또는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사견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경찰위원회가 어떠한 큰 권한이 있었고 독립적인 경찰청에 대한 관리 감독 견제의 역할이 애초에부터 부여받았다면 야3당 통합안처럼 경찰위원회의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 실질화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기능이 사실 자문기구화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능을 많이 법률적으로 부여받지 못해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보다는 오히려 경찰위원회의 개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되었고요. 1차적 수사 종결권 그리고 6대 범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요. 검찰의 지휘권 또한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권, 대공수사권 역시 2025년까지 경찰로 이전된 예정인데요. 이렇게 경찰 권한이 사실 앞으로도 더 비대해질,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 이를 감시, 감독, 견제할 수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적 요인을 살펴보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지난해, 2021년 올해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은 일부의 사무만을 부담할 뿐 어떤 조직이 신설됐거나 국가경찰의 신분이 지방 공무원으로,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비대한 국가경찰의 권한은 수평적으로 분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의 국가경찰의 일부의 사무에 국한하여 권한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권한의 국가경찰의 비대한 또는 거대한 권한의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전면적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서 국가경찰 사무나 역할이 전 국토로 뻗어나갔다면, 즉 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국가경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권한은 축소되었기 때문에요. 굳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개혁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혼선, 업무 혼선 우려의 해소
등의 이유로 가장 소극적인 형태인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이에 경찰권 분산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을 통해서 경찰 권한의 견제 및 통제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년 전에 2017년 이 민간이 주도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고요. 약 2년간의 활동을 하면서 자치경찰제 실시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뭐 다른 부차적인 권고 사항도 사실 엄청 많았는데요. 이 두 가지 골자가 가장 큰 권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위원회의 여러 면에서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고요. 그 처방으로서는 경찰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이름이 사실 유사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개혁위원회는 그냥 경찰개혁위 이렇게 하고요. 경찰위원회라 실질화해서 경찰위라고 하겠습니다.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위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경찰위원회의 독자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소속을 외청으로 빼서 외부로 빼서 그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요. 경찰청을 그 산하에 두는 조직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장을 여기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수를 현행 7명인데요. 9명으로 증원하여서 위원회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회와 법원의 위원, 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서 위원회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셋째로는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철저한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찰위원회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요.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 의결 대상을 확대하였고요. 승진 인사에 있어서 총경 이상, 보직 인사에 대해서 경무관 이상, 즉 고위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승진 인사에도 경찰위원회의 검증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요. 이렇게 하였고요. 인권 침해나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 법령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권과 경찰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까지도 경찰위원회가 감사, 감찰,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해진 권한을 가진 이러한 반면에 경찰위원회를 또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고 보고 의무 등을 두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강화된 권한의 원활한 행사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에 적정한 규모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살펴보신 바와 같이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3대 국회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야3당 통합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려 했던 그 취지, 도입 취지와 경찰위원회의 권고안 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참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사한 점을 눈여겨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게 경찰개혁 네트워크의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저희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국가경찰위가
권고한 바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그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 한 것이라고 요약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주요한 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하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요.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그래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되어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하여서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은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관행적으로 경찰 출신 위원이 그동안 상임위원을 맡아왔고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경찰 출신 위원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출신의 위원회 상한을 100분의 20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9명에서 1명 이상이 전관인 경찰 출신 위원이 탄생할 수 없는 구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관이 아닌 위원들도 경찰 행정에 대한 보좌를 제대로 받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사무기구를 두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서요. 사무처 소속, 이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구성 역시도 경찰 출신 비율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요. 위원회 특정 성별이 10분의 6,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요.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소위 인권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의 의결 사항은 경찰 개혁의 권고안과 유사한데 더욱 확대된 측면만 말씀드리면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인사, 승진, 보직을 비롯한 모든 인사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당한 권한 행사나 비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게 해서 실질적인 감시 견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기속력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요.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그 심의 의결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요. 관련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감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독특한 것은 국가경찰 인권감독관 제도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두어서 국가경찰의 부당한 인권 침해 행위를 좀 외부에서 좀 민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이 제도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해서 좀 더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가경찰개혁 네트워크의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나가면서요. 제가 이런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1991년부터 경찰청이 도입되면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21명의 경찰청장이 있었는데 이 21명의 경찰청장 중에 임기를 모두 채우고 마친 경찰청장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절반인 9명은 개인적 비리나 권력형 비리에 의해서 검찰 내지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요. 이러한 점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렇게 비대하고 거대한 경찰 권한을 나눠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견제, 감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개혁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경찰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이제 이승만 정부 때 경찰은 그러니까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었고요. 그리고 군사 정권에 들어와서도 경찰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의 최전봉에서 강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어서도 이 경찰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정치 권력의 한 켠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특히 정치 권력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하는 그런 방어벽의 역할들을 해왔죠.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어쨌든 이창민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경찰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안했던 내용들, 그리고 경찰개혁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위원회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지 토론이 있겠는데요. 먼저 김명년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상지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계시죠. 김명년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여기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하는 건가요? 네, 토론 예, 지금 여러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지대학교 법학과의 김명년입니다. 이런 중한 어떤 토론회에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말씀을 갖다가 발제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사회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불신이 여전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검경 수사건이라든지 국정원의 대공 수사건,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공룡이 거대화되는 이제 이러한 어떤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경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를 위한 어떤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이처럼 이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어떤 경찰 개혁으로서 이제 발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행정청으로 이렇게 실질화하고 그 산하에 이제 경찰청을 이제 집행경찰 형태로 이렇게 두는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구체적인 제도를 갖다가 하면서 핵심적인 골자는 이제 이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구화를 갖다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발제자의 어떤 발제에 대해서 반대라든지 또는 이견, 이제 이견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 내지는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좀 하나를 갖다가 제안을 해보고, 또한 발제자와 같이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구로 이렇게 설립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검토가 있어야 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주 제가 질문 하나를 하고 제가 수업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발제자님, 이제 발제자님,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독립성이 가장 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기대하시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 이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말 그대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전범이 될 수 있다. 현재 어떤 그 중앙행정기구로서 합의제 행정기구, 합의제 행정기관 중에서 그것을 하나 좀 제시를 갖다가 좀 해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좀 드리면서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찰 사무 자체가 이 그 합의제 행정기관, 소위 말해 행정위원회죠. 이 사무에 일반적으로 친한 것인가? 말 그대로 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조금 더 사법경찰까지 합친다면 범죄 수사까지가 과연 뭐냐면 그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합의제 행정기구의 사무에 친한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한번 의문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발제자에 대해서 국가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와 중앙행정기구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좀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존재 이유라는 분쟁 해결, 준사법적 기능,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다수의 시장에 있어 공정거래와 같은 어떤 다수의 이해관계의 어떤 조제가 관련된 규제와 관련됐다든지, 그리고 고도의 원자력 이용관계 같은 고도의 어떤 전문적 지식이 이제 뭐 도입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최고 행정기관 간의 행정협의체적 성질을 가는데 행정을 갖다가 좀 통합 조정하는, 이러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다,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것은 이 경찰 사무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에 친하기보다는 그동안 그 정치에 의해 가지고 이 경찰이 이용되는 이러한 어떤 조건들, 그리고 경찰은 사실상 그 군대 다음으로 가는 막강한 어떻습니까? 물기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뭐냐면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 이 어떤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이 사무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에 친하기보다는 이러한 우리의 굴절된 어떤 역사와 강력한 어떤 물리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찰을 갖다가 물론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에 의해서 어떤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있죠.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진 이 민간 위원들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어떤 위원들이 이러한 경찰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민주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뭐냐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두고 과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가? 뭐 민간 통제다, 뭐 전문가들에 의한 민간 통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어떤 경찰에 대해서 일부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이 물리력을. 그리고 경찰은 항상 비상사태를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런 경찰 비상사태에서 우리 소인이 그와 같은 것을 대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문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어떤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적어도 국어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거다. 말 그대로 뭐냐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최고의 어떤 통치기관의 통제와 구속을 받지 않고 정치 과정으로부터 유지된다는 것,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결연된다는 이런 국어적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뭐냐면 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된다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떻습니까? 역사 과정 속에서 규범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어떤 실패,
이렇게 우리는 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냐면 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정파적이죠. 대통령은 정파적인 특격을 띱니다. 이 대통령의 뭐냐면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이 경찰을 갖다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경찰과 의회의 통합적인 어떻습니까? 이 견제와 균형의 즉 통제권의 경합 상태를 갖다가 유지함으로써 바로 대통령의 정파적인 관여로부터 방어를 해내는 것, 즉 소위 말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시켜내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와 같은 강력한 어떻습니까 물리력을 가진 이 경찰 조직은 민간에 의한 통제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통제를 갖다가 강화시켜내는 것이 더욱더 실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 같고,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더라도 의회 내각제에 따라서 지방 의회 의원 자체가 뭐냐면 경찰위원들로 구성되는, 그래서 당파적으로 정당이 독점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파적 이용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대통령과 국회의 경합적 통제권을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제 필요하지만, 저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뭐냐면 경찰권을 분산하는 것, 다 동의하는 것처럼 이 범죄수사청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행정경찰 같은 경우는 발제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뭐냐면 자치경찰로 제가 뭐냐면 그 이양을 시켜내는, 그리고 범죄 수사와 저는 그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다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켜내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냐면 경찰청장과 범죄수사청장을 갖다가 민간화, 소위 말해서 반드시 경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민간화하고, 소위 이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지금은 청문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냐면 지금 저는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쓱 동의를 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해임 결의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강화시켜내는, 어쨌든 의회에 대한 소위 말해서 경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강화시켜내서 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경합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이거 반대라기보다는 이러한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냐면 저는 첫째 또 뭐냐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합의제 행정기구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뭐 심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뭐냐면 대통령과 의회에 유보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그 인권이라든지 부패 방지라든지 검찰 평가라든지 감찰 같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뭐냐면 그 의결권 내지 결정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하더라도 상당하게 아마 경찰 통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의 한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만약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만든다 그러면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할 게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많습니다. 그들 기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뭐냐면 그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됐다라고 보지도 좀 경험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합의제 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독임제보다도 더 정파적인 어떻습니까 이해관계를 관철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갖다가 추궁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뭐냐면 악용되는 이 도구로 활용되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험을 했고 또한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그렇게 또 굉장히 많은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오히려 더욱더 뭐냐면 친밀한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하는 것들인데 말 그대로 정교한 제도화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위원회 제도는 영미제도인데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오면서 뷰라유지라 그럽니까? 뷰라유지라 그래서 완전 탱자가 돼버리고 뭐냐면 자기들의 정당성을 이용하는 어떻습니까? 정당성에 대한 뒷받침만 해주는 기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같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행정 입법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예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냐면 대통령이 정파적으로 이렇게 그 구성을 하는 거다.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하긴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저도 뭐냐면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상임위원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수를 좀 줄이더라도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다. 만약에 이것이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어떻다는 겁니까? 독임제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국무위원까지 뭐냐면 임명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 조직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갖다가 뭐냐면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 문제입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뭐냐면 쭉 넘기 그런 것들 그리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입법권을 갖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다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넘겨버립니다. 입법권에 대한 통제고 그리고 예산권 같은 경우도 조직권과 정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대통령령과 행정자치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직접 뭐냐면 법률에서 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이렇게 뭐냐면 그 위임을 해는 준 입법권을 갖다가 확보해내는 이런 시스템들을 쭉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권도 뭐냐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아무리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예산법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독립기관이 있습니다. 독립기관이 있으면 이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뭐냐면 예산을 갖다 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 보완을 해줘야만이 우리 좀 그 발제자께서 얻어가시는 이런 어떤 독립성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경찰권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그리고 그 경찰권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뭐 그 부분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계시죠. 윤재설 정책위원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정치위원회에서 일하는 윤재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중요한 토론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제 잘 들었는데요. 먼저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 13대 국회 때 사례를 야3당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만약에 이제 3당 합당만 없었으면 사실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 만약에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제대로 된 실질적인 경찰 감독기구가 설립돼서 그렇게 됐다면 경찰의 역사가 상당 부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찰법이 작년 말 개정이 됐는데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명칭은 들어왔는데 사실 예전에 경찰위원회 명칭에다가 국가만 붙인 이제 사실상 자문위원회에 불과하고 국가경찰의 민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찰 감독기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경찰법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하면서 정부 여당에서 같이 이제 뭐 공수처법까지 해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된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이게 정말 진짜로 필요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경찰은 이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마주치는 공권력이고 또 어떤 권력기관보다 사실 그동안 집권 정치 세력에 아주 정치적으로 종속된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출발점은 국가경찰의 실질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토론본 작성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경찰개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작년에 그 이모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한 그 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한 경찰법 개정안을 이렇게 성과로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은 제가 뭐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7명으로 확대하고 뭐 6명 비상임 뭐 2명, 3명 상임으로 하고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뭐 주요 정책이나 부패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무로 하고 국가적인 사무기구 설치하는 내용. 그러니까 현행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수속위원회로 두었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 소관사무와 심의 의결 사항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의권을 중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개혁 네트워크의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정의당에서 이은주 의원실하고 같이 경찰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법적 지위와 성격과 관련해서는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김명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다면 정부조직법 18조의 그 국무총리 행정관도권을 배제하는 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마치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안 같이 보이지만 13대 국회에서 만약에 경찰법이 그렇게 제대로 제정이 됐다면 이미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체계는 15대 국회에서 그 새정치국민회의가 당론으로 발의했던 안이나 99년도에 경찰청 자체 개정안으로 내부적으로 마련했던 개정안에도 좀 제시됐던 방안이어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행은 이제 뭐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있는데 민주적인 정당성, 대표성을 갖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추천 및 지명권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 출신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또 상임위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발제하셨다시피 그 경찰 출신 위원회 비율을 좀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정성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좀 강행 규정으로 둬서 성평등 위한 그런 의미 좀 수련해야 될 것이고, 인권 전문가 포함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소관사무나 심의 의결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했던 거랑 경찰 네트워크 안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심의 의결권 중에 경찰청장과 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 해임권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국회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이 좀 법률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고민되는 게 이제 국가경찰 인권감독관 제도인데요. 경찰 네트워크안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또 그 업무와 관련된 인권 침해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국가경찰 인권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이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지침의 제시 및 공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원의 조사 및 처리, 이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중에 인권 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10명 이상의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경찰개혁위원회 공고 중에 독립적인 시민통제기구 신설에 대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까지 보유하는 그런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는데요. 저희가 20대 때 심상정 의원님이 관련해서 경찰 옴부즈만 관련한 법을 제정안을 좀 발의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이 실질화 공고를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시설 공고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할 것을 명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제시한 것처럼 국가경찰위원회에 두는 방안은 아니고, 두 가지 독임제 방식 또는 위원회 형태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제시했었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찰법이 개정될 때 요 제도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가 현재 이제 국민권익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좀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에 이런 인권감독관을 두는 경우에 이제 기존 옴부즈만 기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우는 이제 현행처럼 이제 국민권익위가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좀 경찰개혁 네트워크나 저희가 이제 생각하듯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이제 독립기구와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경찰개혁위에서 권고한 것처럼 별도의 기구 형태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목별로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검찰개혁위원회 방안이라든지 경찰개혁 네트워크 방안 이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감독관제, ombuds person이죠. 그런 거는 좀 더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 옴부즈만 ombuds pers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치매 구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ombuds person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침이나 특히 이제 경찰 위원회의 수준에 설치되는 그런 기구라면은 경찰에 대한 훈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업무 지침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정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같이 부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권리 구제나 또는 비리 시정, 업무 감독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사후적인 통제 장치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개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한번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입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정록 상임활동가님, 지금 자꾸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권운동 사랑방도 경찰 네트워크, 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인권단체들이 공권력 감시 대응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경찰개혁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해왔고,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내용도 사실 저희도 내부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만들어왔던 내용인데요. 근데 일단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이고 경찰법 개정안과 연동된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내부 토론 과정에서 어쨌든 이것만으로는 사실 권력기관 개혁이 이렇게 완성될 수가 없고 사실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의식, 좀 토론 지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일단 이렇게 독립적 외부적 통제기구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좀 발제를 할 텐데요. 경찰개혁 네트워크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경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당연히 이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 두 번째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인권적 통제라는 이 두 가지 방향이 가장 큰 줄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어떠한 제도적 절차적 이 과정들이 사실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얼마나 만들어가는데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역관계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불변의 제도는 없기 때문에 항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럴 때 경찰 권력은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공공 인프라나 복지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공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의 성격과는 굉장히 다르고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시민의 인권과는 반비례의 관계였다는 것. 따라서 이 경찰권의 축소와 분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 경찰 개혁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가 그런 유의미한 어떤 제도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이 경찰권의 축소와 분산이 좀 요원한 일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저희가 다음의 과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인권적 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또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역설적으로. 네. 마치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됐으면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게 조금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럴 때 이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지금 제안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은 어쨌든 집행기구로서의 경찰청을 산하기구로 두는 형태이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실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이고 여러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제안이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과 상임위원회 비율, 그리고 경찰 출신 비율에 대한 상한을 두고 있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국회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개입을 좀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경찰권이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행정 권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위임이 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행사되는 경찰권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개혁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속성을 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민주적인 어떤 통제나 개입이 가능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산하의 경찰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행정기관의 조직력을 두는 행정부의 주요 부처의 위상 역시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럴 때 현재 그 정치적 책임이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것 역시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저는 다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혁안에서 제시된 이제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제도가 이제 주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은 약간 이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발제자께서는 이걸 이제 외부에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라고 좀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방금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좀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게 과연 외부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내부에서 경찰이라는 집단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냐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어떤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통제하는 역할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 외부적 통제 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제 군대와 함께 국가기관 중 가장 폐쇄적이고 내부 개혁이 쉽지 않은 조직임을 염두에 둔다면 앞서 말한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통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도 있고요. 동시에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고적인 통제 기구이죠. 이것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를 제대로 조사하고 파헤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전혀 없는 상황이 또 한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권단체들이 경찰폭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다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죠. 폭력이 벌어지니까. 그렇지만 어떤 조사 자료 접근권 어떤 것 역시도 굉장히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좌절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럴 때 이 독립적 외부적 통제 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찰 폭력권 국가 폭력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민원, 청원의 신뢰성과 접근성의 제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찰 인권 감독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막강한 국가경찰위원회 안에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할 때 과연 경찰로부터 국가폭력을 당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할 것인가. 현재도 경찰은 다양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경찰에 가서 그걸 호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 사람들한테 나의 억울함과 이 폭력의 경험들 이야기하는 게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들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찰 내부로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권한 있는 독립적인 통제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역시 그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의 경찰청을 두는 어쨌든 전체적인 경찰 권력의 일부라고 한다면 외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 법안의 문제일 텐데,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개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외부적 개입과 통제의 역할도 또 별도로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과 관련해서 외부의 이런 통제 기관은 권익위와 인권위가 있는데요. 최근에 경찰이 권익위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경찰 옴부즈만 활성화를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익위는 실제로 그 내부 인력을 보면 별도의 조사 인력은 부재하고 경찰로부터 대부분의 인력을 파견을 받는 형식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권익위를 찍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가장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인권위가 그러면 잘 조사할 수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재 인권침해 조사과에서 모든 진정 사건을 다 담당하고 있는 형태이고, 별도의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조사 권한도 부족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 접근권이 차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경찰개혁위에서 제안했던 것 같은 것들 신설하는 형태보다는 이미 현재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좀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서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 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의 어떤 조직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국가폭력,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이제 국가인권위가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 여러 사망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군 인권 보호관 제도를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재정과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인권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 발의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런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인권의 어떤 외부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형태에서 경찰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입법화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찰법 개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좀 이런 외부적 독립적 통제기구에 대한 부상과 좀 조응해서 적절히 배치하는 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논의의 폭이 조금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경찰, 특히 뭐 국가 권력기관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 감시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은 그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내부적인 견제와 감시 장치도 필요하지만은 외부의 청청이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이 감시 통제 기관을 설치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그 작업들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 경찰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내부적인 통제와 더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그런 그 통제 기관의 그 권한이나 또는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게 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이네요. 아주 생생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요. 하주희 변호사님,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시죠. 하긴 얼마 근무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에 있지만 사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 잘 몰랐고 다만 이제 어쨌든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아까 경찰 개혁위를 통해 가지고 권고를 가지고 실질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실질화를 위한 방안들을 내오는 데 있어서 국가경찰위원회도 굉장히 오래 토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고요. 회의는 굉장히 정례적이고 안건 심의는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정말 그 안건 하루에 한 번 심의할 때마다 8건 내지 10건의 심의 안건이랑 뭐 보고 안건 서너 건을 이제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국가경찰위원들이 굉장히 그 국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그리고 그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사명감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 특히 이제 박정훈 교수님을 위시한 이제 어제로 임기가 끝나신 그 현직 이제 어제로 임기가 끝나셨으니까 경찰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참여하는 어느 곳이든 국가경찰위원회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행사와 토론회 이런 거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전에 약간 유명무실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운영 자체는 안건의 심의 자체로는 이제 뭐 좀 실질적이고 하고 몇 가지 이게 굉장히 이제
심의를 안 거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령상 현재도 심의를 안 거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인사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안건을 올랐고 규정의 제정이나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토론을 하고 보류도 하고 이러면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합의된 행정기관처럼 지금 법에 없더라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지위 자체가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행안부나 이런 데는 계속 자문기구로 이제 얘기하고 싶어하고 다만 경찰위원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도 합의제 행정기관 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결정적인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2가지 정도의 이제 한계를 노정하는 사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과정에서 어쨌든 뭐 경찰청이 추천하는 사람, 민간위원들이 추천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안배와 뭐 배려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뭐 특별히 경찰에 대한 안배나 배려는 없다라고 했었으나 뭐 또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 보다 보면 이렇게 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용산 참사에 관련된 사람이 이제 추천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제가 직접 거기 법률가 2명이 있게 돼 있는데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고소를 했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하지 않으면 모두를 알기가 어려운 그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이나 경찰청에서 그와 관련한 인권적 기준에 따른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 개별적인 거에 알 수 없는 이런 한계는 존재합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이모선 의원 안 외에도 이제 진선미 의원 아니라 몇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적어도 상임위원은 2명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 한 명은 경찰 일의 원활과 뭐 실제로 업무 가능을 위해서 경찰을 하고 한 명은 민간 시민사회나 민간에 추천하는 사람 민간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은 2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안이고 물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경찰위원회 내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관련 토론을 했고 이대로 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경론 끝에 이제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고 또 한 가지 안은 이제 정보경찰과 관련한 대통령령과 대통령령에 대한 심의와 규정을 제기할 때였습니다. 일단은 약간 한계는 있었습니다. 법령 자체가 너무 넓게 돼 있어가지고 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다수결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토론을 엄청 했고 보류 그 안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토론을 했고 많이 서로의 의견들을 굉장히 오래 나눴는데 뭐 결국은 그러면 이제 손들고 거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뭐랄까요?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도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 그리고 시민사회가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더 다채로워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이제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가경찰위원회가 본인의 본래적 역할을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위원회 내에서 이 실질화 방안을 최근에 의결을 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놀랐는데 이제 제3공화국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 보니까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걸 명시하면서 경찰의 중립성이 있는 경찰의 중립성에 관한 것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헌법에 되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지금까지 가져온 역사적인 어떤 뭐랄까요, 원죄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거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이거를 기본적인 요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안이 국가경찰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통제를 위해서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의결을 별도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도 열심히 국회도 말하고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거고,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도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확히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현재도 위원회 소관에 독자적 고유 업무는 존재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위원들이 모두 노력하여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다만 뭐 예산이라든지 사무기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뭐 하다못해 국가경찰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이 무슨 근거로 나와 있는지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위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법령상으로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명문화하고, 적어도 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서 이제 장관급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상임위원 한 명을 포함하는, 추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돼야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듯이 경찰 출신 1명, 민간 출신 1명 이렇게 해야지 원활한 의견 토론과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는 여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안과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되고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 경찰 관련 법령을 위원회가 아까 입법 얘기도 하셨는데 주관부서로 좀 제정을 하는 것,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개입 권한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지명권자를 다양화한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 경찰개혁위원회 공고라서 이렇게 넣었는데, 다만 국회,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통할 역할 이런 거를 검토할 때 국회 대법원장 지명위원 수는 1명으로 제한하다. 이것도 되게 열심히 토론했는데 다른 안은 대법원장에게는 주지 말자를 안이 더 많아서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법원장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사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고, 경찰은 또 수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게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발제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의결을 하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을 둠으로써 어떤 법령상에 있는 그 권한으로 경찰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의사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별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세부안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지금 다들 노력하고 계신데 그거 좀 조정을 해서 단일이 아니고 어쨌든 합의될 수 있는 만큼 해서 발의가 되고 대선 전후 해서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말처럼 민간 위원들이 이게 한 달에 2번씩 그 많은 안건에 대해서 하고 하는 게 약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거든요. 제가 이게 보통 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무서운 것은 지금 군대는 5만인데 경찰은 13만이에요. 굉장히 많고 권한도 많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냥 개인 그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이런 차원으로는 이제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발제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이 경찰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의,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 이걸 어떻게 여기에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아까 말한 뭐 감독과 옴부즈맨 이거를 층층이 두는 걸로 이게 될 건가, 그렇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원래 인권 옹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 자체가 그런 거인 만큼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 관련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말씀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좀 현실화되기 위해서 저는 경찰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두 같이 해서 조만간 좀 이런 방안들이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현장성 있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 그동안 그 안건, 의결된 안건 중에서 원안 통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걸 안 세봤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경찰위원장님이 선생님도 토론자로 네. 나오셨구나. 예, 거기 하도 많은 보면은 질문이 제가 나와서 그걸 회의록 작성의 그 문제에서 그 오창익 선생님이 그때 엄청 비난했는데 다 원안 통과라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8건을 심의하면 2~3건 정도는 보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이제 뭐 명칭과 관련해서도 너무 국민적인 그거 맞지 않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아까 특히 법령이나 훈령 개정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류하고 다음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냥 회의록 정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아직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볼 때 8건 중에 2~3건 정도는 보류되고 다시 의결하게 되고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그러면은 2가지 측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일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찰 행정에 투입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우리 토론회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발제와 4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혹시 일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의견이나 질문하신 거는 없나요? 어떠신가요? 채팅창에는 떠오르지 않던데. 우선 정리할 동안 네 분의 토론자께서 그러니까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완 또는 김인영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셨고 약간 비판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발제자께서 간단히 한 5분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겨받았습니다. 우선 일단 교수님들하고 활동가님들하고 하주희 변호사님이 의견 주신 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고요. 시간 관계상 특히 김명환 교수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명환 교수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전부 7명이든 9명이든 전부 상임위원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점도 저희도 사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2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는데요. 질문 첫 번째는 한국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전범이 무엇이냐. 저도 한국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든 권익위원회든 방송통신위원회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한국에서 굳이 국가경찰위원회에 전범을 찾자면 저희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전범을 찾은 거는 굳이 말씀드리면 국가경찰위원회와 국가권익위에서 그나마 좀 모범을 찾았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것보다는 의회 내지 행정부의 감시,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도 되게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스웨덴 과 뭐 영국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스웨덴은 의원 내각제 국가고 영국도 의원 내각제 국가라서 아시다시피 좀 한국에 바로 이렇게 의회에 대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부에 바로바로 이렇게 좀 관리 감독 또는 통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나라는 점은 사실 저는 약간은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에서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공안위원회에 좀 참고를 했는데요. 다만 일본의 공안위원회도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공안위원회조차도 저희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제도를 좀 이렇게 답습을 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잘 이렇게 합리화, 실질화 그리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합성 있게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재설 위원께서 뭐 말씀하신 것들, 뭐 옴부즈 퍼슨, 옴부즈맨, 이 사후적 통제 장치도 저희가 참고를 할 거고요. 정록 3임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독립적 외부적 통제 기구가 외부보다는 지금 내부에 가깝다 사실. 예, 이 점도 저희도 느끼고 있는 바라서 다시 한번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하주희 변호사님은 현직에 계시는 분이니까 예, 최대한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뭐 전범이 될 만한 거 저는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위원 모두가 상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자 나름의 연구, 조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를 알고 있습니다. 좀 뭐 그런 식의 그 기구라고 한다면은 합의제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 김미연 선생님 토론을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느낌이 들었던 게 우리 경찰 조직이라는 것이 과연 단일한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 조직인가 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데요. 아직도 경찰청장 깃발이 있고 뭐 군대식의 그런 경례를 붙이고 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구조를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 경찰행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치안행정이자 동시에 생활행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그 복리를 가장 그 근거리에서 보호하고 보장하는 그런 행정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군대식의 피라미드 구조를 전제로 하는 그런 조직 원리를 우리 경찰이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 어떤 얼핏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그 시청하시는 분들 질문이나 의견은 없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나? 이현미 선생님 하셨네. 네, 뭐 달리 없는가 봅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분께서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토론자분께서도 조금 더 보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있으면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든지 그 옴부즈맨이라든지 이것들은 우리 민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선 제가 참여한 이신데, 제가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확히 중앙행정기관을 하면서 관리란 표현을 썼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캐치를 못했는데, 그것을 집행경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뭐 초속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는 것들인데,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갖는 특징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잖아요. 저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 도지사로부터 완전히 재련시켜내는 어떤 이것들이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가? 예를 든다면 어떤 업무를 건너먹는데 하나 봤던데 어떤 돈이 27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그것을 갖다가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내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김창민 교수님한테 스웨덴 예를 든 것들은 바로 뭐냐면 한상희 교수 통화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 그리고 그 통화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재부 장관부터 해서 중간 관료가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이런 어떤 13만에 이르는 가장 군대다음으로 막강한 이 어떤 군사력을 가진 조직을 우리 민간인이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간접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장관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우리가 그리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 결정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과연 그 민주적 정당성이 그것을 있느냐. 오히려 저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스웨덴 예를 든 것들은 스웨덴은 국회가 의원이 들어오면서 정당 간의 권력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파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핵심 기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반대하다기보다는 이러한 관점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막말로 말해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들어왔을 때 다 박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오직 하주위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장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정치적 책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이상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성이라는 걸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제가 비상임위원을 간다면은 한상이라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건국대학교의 대표로서의 한상이가 가서 한상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건국대학교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제가 회의에 갈 때는 건국대학교에서 그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토론하고 뭔가 장단점을 분석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일종의 민주적 집중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그런 조직 원리를 실천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또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것들만 이야기하고 오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 조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굿 거버넌스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죠. 인문과 체제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더욱 그랬었고요. 참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을 이야기할 때, 모든 개혁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런 점은 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 지향점인 것 같긴 합니다. 다른 패널 분들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1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개혁 방안 토론회 경찰개혁 네트워크와 이현주 정의당 국회의원님 공동 주최로 토론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지금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의 상태를 보다 더 좋게 그리고 보다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적지 않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슬이 스말이라도 끼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오늘 패널에 참여해 주신 분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시는 분 모두가 경찰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국회를 압박하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모으는 그런 선봉에 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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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